네, 동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온 김연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전선 정치 강좌 제목이 막스주의 국가론인데, 원래 이 교환의 제목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에 우리 부산 지역 일반 노동조합 운영위 사전 교육용으로 만든 자료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노동전선 활동가들이 조금 더 수준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 내용을 엇거리해 주시켰고요. 여기 보이는 사진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소성리. 이게 소승리에서 거의 요즘 매일 벌어지고 있는 국가폭력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란 무엇인가 제목에 맞춰서 우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가폭력을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어떤 장면을 사진으로 넣었어요. 우리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관념, 국가란 뭔가라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역사가 변해오면서 조금씩 변해왔죠. 가장 처음에는 이제 고대나 이럴 때는 모든 게 이렇게 뭐라는 신정설이라고 해서 신의 뜻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국가론이 사실은 이제 왕건신수설 이런 건데, 왕건신수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절대 왕건시대, 그죠? 고대의 어떤 신정설의 바탕을 둔 전통적이고 숙명론적인 봉건 지배계급의 국가관을 이제 왕건신수설이라고 하고요. 왕은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해 같은 지상의 권력이 왕의 행동을 견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지문국 국가다 이런 표현이 있죠. 루이 14세가 했다는 말. 요 옆에 있는 그림은 찰스 1세라는 그림인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찰스 1세의 왕관을 하느님을 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왕권 실수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해요. 이제 봉건적인 어떤 봉건 귀족에 맞서는 신흥 부르주아들이 이제 계몽주의 국가관이라고 해서 신흥 부르주아들은 왕의 권력,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민의 계약, 그리고 의지, 그 주권에 기초한 국가라는 그런 관념을 확립하면서 이제 대중화되는 게 계몽주의인데,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토마스 홉스라는 학자가 있죠. 토마스 홉스가 1651년에 리바이어든이라는 책을 쓰면서 사람들이 이제 무질서의 혼란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이기적인 본성을 지닌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한없이 추구하면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전개했는데, 그들은 이제 서로 다투던 그런 자연 상태 속에서 인민이 개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개인의 권리를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권을 창조했다라고 보고, 국가에 의해서 개인의 권리는 이제 침해되고 억누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 옆에 있는 그림이 토마스 홉스의 소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그 밑에 있는 거는 리바이어든 책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 철학자 중에서 이제 조금 뒤에 나타난 사람이 존 로크라는 사람이 1689년에 이제 통치론이라는 이제 책을 쓰면서 자연 속에서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데, 재산이 이제 도난을 당했을 때 그 도둑에 대해서 누가 처벌을 하고 이런 권리를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기의 재산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기관이 필요하였는데, 그 기관이 바로 국가인데, 그건 사회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국가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며 홉스의 국가관과 대조되는 건데, 홉스는 국가 권력이 굉장히 절대 권력이고 거기에 의해서 개인이 억류되고 억압되는 것을 좀 당연하게 본 반면에 홉스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국민이 자기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업무, 계약을 성립한 국민에 의해서 그 국가 권력은 이렇게 탄핵되고 파기되고 공기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놓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홉스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부르주아지의 어떤 이데올로그답게 소유권을 굉장히 절대화했는데 이게 이제 이 로크의 사상이 미국 헌법에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목건전 인권 뭐 이런 걸 하는데 웃기는 게 그렇게 개인의 인권 이런 걸 중요시 하면서도 흑인 노예제는 당연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흑인은 백인과 다른 억압받아도 되는 존재 이런 걸로 봤다라는 거죠. 저기는 로크의 조사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 철학자 중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루소인데, 루소가 이제 사회계약론에서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인민주권의 개념을 토대로 새로운 개념의 계약서를 실체를 드러내었고, 주권을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특성은 루소의 대의제에 대한 반감.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예, 주권은 일반 의지이고 인민은 평등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대혁명, 그러니까 부르주아 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과 이후 초기 사회주의 사상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 루소의 좀 젊었을 때의 주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왕권 실수술과 계몽주의 국가관을 거쳐서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자본주의 모순이 성장하면서 이제 노동자 계급의 국가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막스, 이 사람 막스, 엥겔스, 레닌인데 막스 엥겔스가 쓴 1847년에 쓴 공산당 선언과 그 다음에 이제 막스가 쓴 프랑스 내전, 그러니까 1881년 파리 고문을 경험하면서 쓴 책, 그리고 이제 고타 강령 비판, 그 다음에 엥겔스의 가족 사회제세 국가의 기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 대한 글들을 세계적으로 쓴 글들인데, 레닌이 이러한 막스 엥겔스의 저서들을 전부 통합을 해서 체계화시킨 게 국가혁명, 1917년 8월에 선 국가혁명입니다. 공산당 선언부터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노사가연에서 최만 수장님이 공산당 선언을 다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 이제 이 책을 읽는 게 좀 많이 있는데, 일단 그 공산당 선언은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는 조직 강령으로서 막스 엥겔스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1847년 말에 1848년 초에 집필되었고, 1848년 2월 혁명 직전에 인쇄가 되었고, 프랑스에서는 1848년 6월 봉기 직전에 출판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보면, 프랑스 혁명사를 보면 1848년 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1848년 2월 혁명이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이제 부르주아 혁명들이 확 일어나는 그런 시기인데, 프랑스에서 1848년 2월 혁명에 이제 7월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제가 성립이 되지만, 이때까지의 부르주아 혁명은 어떤 거였냐면, 봉건 귀족을 대항하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주도 아래 이제 노동자 민중들이 전부 다 같이 투쟁하는 거였는데, 1848년 6월은 최초로 역사적으로 이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대립하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처음으로 처참하게 깨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 시기에 공산당 선언이 출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식의 형태로 이제 교환을 만들었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회주의는 인정하는데 막스주의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막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인정한 바가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막스의 아주 초기 저작, 막스의 저작 중에서도 가장 초기 저작에 해당하는 공산당 선언에 이미 그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인용을 할 건데요. 읽어보시면,
부르주아들의 이러한 발전 단계들의 각각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진보가 수반되었다. 대공업과 세계시장이 창출된 이후 마침내 근대 대의제 국가에서는 독점적인 정치적 지배를 쟁취했다. 근대의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공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에 불과했다. 그래서 노동자 혁명의 제1부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계급으로 모양시키는 것, 즉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그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여 부르주아지로부터 점차로 모든 자본을 탈취하고 모든 생산수단들을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하며 생산력들의 양을 급속히 정대시킬 것이다. 자, 이 문장을 보면은 막스가 실제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단어를 이 당시에 쓰지 않았다 뿐이지 내용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막스가 그 프랑스 혁명사 3부작이라고 해서 1848년 혁명을 분석하는 1848년에서 1850년까지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그 다음에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 그 다음 프랑스 내전, 이 세 개의 어떤 논문을 묶어서 이제 지금 프랑스 혁명사 3부작으로 이렇게 출판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1871년 3월 18일부터 5월 28일에 파리 시민들이 세운 사회주의 자치정부인, 그리고 노동자 계급이 세운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고 혁명적인 자치정부인,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실행에 옮긴 이 파리 꼬문에 대한 분석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용은 뒤에 조금 다시 얘기할 건데, 어쨌든 이 파리 꼬문을 분석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 막스가 공산당 선언에서는 지배계급으로 고양된, 그러니까 국가 권력,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까지를 얘기를 했다면, 파리 꼬문을 거치면서 막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그대로 장악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해체한다. 그리고 그것을 프롤레타리아의 정치 권력으로 대체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대체하는 내용에 대해서 뒤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문건 중에 하나가 이제 1875년에서는 고타 강령 비판이라는 건데요. 고타 강령이라는 것은 이제 독일의 자민당이 처음에 이제 그 라살에 의한 그 전독일 노동자 협회가 1865년인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그 막스주의자들이 아이젠하워파라고 해서 이제 독일 자민당의 아주 초기적인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 고타에서 1875년도에 이 두 개의, 그러니까 라살레파와 아이젠하워파가 합쳐서 독일 자유민주노동당인가 하여튼 그 당을 만들면서 그때 만든 강령이 고타 강령이에요. 근데 이 고타 강령을 보니까 이게 너무 막스주의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너무 라살의 어떤 그 입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스가 고타 강령 비판이라는 글을 썼잖아요. 이게 이제 1875년인데,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혁명적 전환의 시기가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또한 정치적 이행기가 상응하는데, 이 시기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이의 그 다른 어떤 것일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이제 딱 한 게 고타 강령 비판인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 있는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혁명적 전환의 시기, 뭐 이행기 이런 표현을 보고 혹자는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사이에 또 다른 이행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이걸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부르는데, 그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의 정치 권력, 국가 권력의 성격이 바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엥겔스가, 제가 이 엥겔스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교화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독일에서는 엥겔스라 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엥겔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엥겔스라고
쓰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엥겔스라고 쓰다 보니까 막 이렇게 신경을 썼을 때는 엥겔스라고 표현하고 신경을 안 쓰면 엥겔스라고 막 적어놓고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반드링론이라는 그러니까 디링이라는 오이겐 디링이라는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엄청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온갖 잡사상을 들고 와서 막스주의와 이제 대립했던 이 디링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기 위해서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이제 1878년도에 반드링론을 쓰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듀링이 하는 그 사소한 그 잡다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이제 후대에 와서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엥겔스가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이제 정초해낸 그런 저서로 지금 남아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국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현대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본가들의 기관, 자본가들의 국가, 관념상의 총자본가이다. 현대 국가가 생산력들을 더 많이 자기의 소유로 떠맡을수록 그것은 더욱더 현실적 총자본가로 되어 국민들은 더욱더 착취하게 된다. 프롤레타리아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생산수단을 우선 국가 소유로 전환시킨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는 프롤레타리아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향하며 그리하여 모든 계급 차이와 계급 대립을 지향하고 그리하여 국가로서의 국가도 지향한다. 이게 이제 많은 해설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럼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라는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뭘 하냐는 거죠. 뭘 하냐면 생산수단을 사회화시키는 거죠. 생산수단을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국가 소유로 전환시켜서 그래서 이제 생산량을 전개시키고 그 발달된 생산량으로 이제 인민들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적인 토대를 만드는 건데 이제 국가라는 것은 뒤에 이제 또 다른 문구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국가는 사회가 계급으로 분열되었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이제 원시공산제 사회에서는 국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급으로 분열되었고 하회할 수 없는 어떤 그 모순. 그래서 지배계급의 착취도구로서의 국가라는 것이 기존의 국가인데 이 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프롤레타리아트는 사실은 이제 이 반혁명적인 이 자본가들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타도된 계급들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사실을 착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 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로서의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계급 차별과 계급 대립이 없어지면 국가라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로서의 국가도 지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반디링론에 나오는 중요한 문장들을 보면요. 계급 대립 속에서 운동해온 지금까지의 사회에서는 국가, 저 그때그때의 착취계급의 외적인 생산 조건들을 유지하기 위한 따라서 비착취계급을 특히 현존 생산 방식에 의해 주어진 억압의 조건들, 그러니까 노예제라든가 농노제 또는 예농제, 임금노동 아래서 폭력적으로 억눌러 두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였는데 억압해 두어야 할 사회계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자마자 계급 지배와 아울러 이제까지의 생산을 무정부 상태에서 기초한 개체의 생존을 위한 투쟁과 아울러 그로부터 생겨나는 충돌과 폭행이 제거되자마자 진압할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며 특수한 억압 권력인 국가를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국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멸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인민국가라는 문구는 이 점에 비추어서 평가해야 하는 바 선동적 측면에서 갖고 있는 일시적 정당성도 과학적 측면에서 갖고 있는 결정적 불충분성도 이 점에 비추어 평가해야 한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라는 거는 지배계급을 착취를 위한 도구인데 착취할 거무것이 없을 때는 국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그 권력을 잡으면 부르주아 국가는 폐지하는 거예요. 부르주아 국가 자체는 폐지하는 건데 프롤레타리아의 국가는 폐지되는 게 아니라 점차 그 기능들을 이제 점점 역사가 흐를수록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저항할 이제 그 것들도 남아있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는 이제 사멸하는 거죠. 그런데 자유로운 인민국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정말 자유로운 인민 모두를 위한 그런 국가라는 것이 없을 때는 국가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인민국가라는 말은 존재해서 없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자유로운 인민국가라는 문구가 이즈미에 교수에서 평가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소련의 역사를 보면 이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이 사망하고 이렇게 후르시초프가 이렇게 딱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소련은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전 인민의 국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정주의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전 인민의 국가가 아니라 전 인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로 달라지면서 이제 사회주의가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저희가 질문은 강의가 다 끝나고 하는 거죠? 그래도 되고 뭐. 네. 그다음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이제 앵겔스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1884년도에 출판되었어요. 이 책은 국가론에 있어서도 중요한 책이지만 여기 앞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성해방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이제 여성해방론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건데 이 책이 이제 1884년도에 출판되었는데 1883년도에 막스가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스가 사망하기 전에 이제 루이스 몽곤이라는 사람이 쓴 고대사회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막스가 이렇게 다 메모를 해둬요. 그 책의 문장들 이런 거 줄을 꺼면서 메모를 해두는데 그곳에 이렇게 기반해서 이 책을 써요. 그래서 이제 서문에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썼지만 이 책을 자기가 썼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막스가 사실은 다 이제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 이후에 이제 공산당 선언에 보면은 제일 앞에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아 프롤레타리아인가 그 앞에 제일 앞에 보면 지금까지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 이후에 거기에 어떤 주석이 하나 달렸잖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글로 쓰여진 모든 역사라는 단서가 달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대 사회의 분석을 통해서 원시 공산체 사회의 어떤 그 실체를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제 계급이 없었던 시대, 계급이 발생하기 이전의 시대, 그 시대를 분석을 하고 나니까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역사는 이제 포괄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1892년 선문인가?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공산당 쓰는 그 선문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1884년도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100년 후에 1984년도에 동독에서 그때 이제 동독이 무너지기 전이었으니까 이 책 출판 100년을 기념해서 이제 그 여성해방론과 어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성해방론에 대한 그 부르주아지의 그 막스주의 여성해방론에 대한 공덕에 대한 비판하는 글들을 묶은 책이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동독에서.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그런 아까 그 화면을 조금만 돌아가 보자면 이 공산당 선언이나 프랑스 내전이나 국타강령 비판이나 가족사회주의 국가의 기원, 그 다음에 반두링론, 여기 반두링론이 없네, 반두링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국가혁명까지 해서 요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의 발생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국가는 어떻게 발생했냐면 원시
모계제 시족이 부계제 시족으로 변화하고, 이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게 생산력이 발전에 의해서 잉여 생산물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재산이 형성과 상속을 위한 부계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원시공산제 사회가 해체되고 사회가 계급적으로 분열되는 것, 그리고 전쟁 포로의 노예화로 시작된 노예제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발생인데, 이게 사실은 계급의 발생, 국가의 발생, 그다음에 남녀 그러니까 불평등의 발생,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원시 모계제 시족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건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옛날의 그 가족 제도는 모계제 시족에서는 엄마가 누군지는 아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회였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서 잉여 생산물이 형성이 되고 가족 단위의 어떤 사유재산이 형성되면서 상속의 필요성이 생기는데, 이 상속을 위해서는 부계 사회가 되어야 되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이제 상속을 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일처제가 이제 만들어진, 일부 일처제는 어떤 의미냐면, 이 아이가 내 자식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 여자가 내 말고 다른 남자하고의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부계사회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의 본질, 기능, 역할을 보면은 계급의 발생과 함께 등장한 국가의 본질은 지배계급의 억압기구이며, 신족사회와 비교해서 국가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국민을 지역에 따라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은. 그전에는 지역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공권력이 만들어져요. 옛날에는 사병들이 많았어요. 예. 국가가 일단 만들어지면 공권력이 성립을 하고요. 이 공권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군인이나 경찰뿐만 아니라 감옥이라든가 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권력 유지에 필수적인 재정을 위해서 교세, 국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관리들은 공권력과 조세 질서권을 가짐으로써 사회의 기관이면서도 사회 위에서 군림하게 되는 그런 관료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막스주의 국가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레닌의 저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혁명과 이제 최근에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라는 책을 좀 봤는데요. 이 두 개의 책에서 국가론을, 그러니까 막스 엥겔스 시대에는 혁명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었고 이론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레닌의 시대에서는 혁명이라는 것은 현실이었고 당장에 실현시켜야 될 현실적인 요구였던 거죠. 근데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스주의를 왜곡하는 가운데서 이제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지도하면서 이제 막스 엥겔스가 쓴 그런 예전에 썼던 책들 속에서 이 국가론을 정리를 하죠.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도표화시켰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일반노조 운동기 수준으로 도표화시켰는데요. 이 파리 코뮌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막스가 프랑스 내전을 분석한 것을 다시 레닌이 국가혁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파리 코뮌은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노동자 계급, 우리가 이제 말할 때 그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와 프롤레타리아트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프롤레타리아는 개별적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는 노동자 계급.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이고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이면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순수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느 계급의 민주주의인가라는 거죠. 계급 사회에서는 어떤 것도 순수하게 존재하는 건 없어요. 전부 계급적 관점으로 다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것도 계급적 관점으로 본다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부르주아 독재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파리 코뮌에서 이제 최초였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해방 직후에 인민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의 소비에트라든가 쿠바에 뭐 하여튼 명칭이 있는데 기억나는 쿠바에도 그런, 그리고 이거의 본질은 뭐냐면 소수에 대한 다수의 독재죠. 소수에 대한. 여태까지 그러니까 프롤레 독재 이전의 모든 국가 권력은 다수에 대한 소수의 지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 독재이고 부르주아 민주주의고 다수에 대한 소수의 독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리 고문을 분석을 해보면 보통 선거권에 의한 대표자를 선출을 하죠. 보통 선거권에 의해서 이제 파리 고문의 그 대의원을 선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역 단위가 아니라 현장 단위의 선거구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지역구잖아, 지역구. 요즘 그래가지고 조금 비례대표라든가 뭐 이런 거 좀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역이 이제 그건데 대부분 현장 단위에서 선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보면은 노동자들이 사실은 투쟁에 의해서 겨우 보통 선거권이 인정이 된 거지, 사실은 자본주의 초창기에는 전부 재산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했어요. 그죠? 재산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명령적, 귀속적 이임에 의한 소환, 이런, 요거 뒤에 조금 설명할 거라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A당 후보로 나와서 찍어줬는데, 지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B당으로 가요. 그죠? 그런 거 많이 듣죠. 우리 철새 정치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선출된 대표자가 어떤 이 선출한 사람들의 명령이나 거기에 귀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걸 자유이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명령적인 자유이임,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이임이다. 그 다음에 모든 공직자의 특권을 폐지하는데, 파리 고문에서 파리 고문에서 선출된 공직자에게 보통 노동자 임금을 줬어요. 그 굉장히 파격적인 건데, 공직자들이 사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고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거에 비하면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행합일과 상권분립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이제 배운 이 부르주아 국가의 제도교육 하에서 배운 민주주의는 상권분립이에요.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이것이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루소만 하더라도 이 상권 분립에 사실은 반대를 했고, 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어행합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혀의 기능과 행정부의 기능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의사결정과 집행을 동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결정을 하는 사람이 집행도 같이 한다. 네, 우리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 민주주의고 우리 노동조합이 사실은 거예요.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또 여성 해방론 이런 교육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눈에 보여서, 이 노동자 계급의 보통 선거권을 위한 투쟁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이제 영국의 자치점이나 그 다음에 여성 운동가들의 여성 참정권 운동,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이럴 때 많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뭐 싸우는 여자는 이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 참정권론자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1908년도에 미국 방직공정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가 사실 산탈의 유래가 됐는데, 그것도 여성 방가 장미 이렇게 해서 임금 인상과 여성 참정권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성 참정권은 언제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졌냐면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련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 선거권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미국도 정말 웃기고, 소위 자기들이 선진 자본주의라고 주장하는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이 노동자 민중의 권리에 대해서는 투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양보하지 않았던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재미있는 화면인데 자유임의 대표적 사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선거 요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하기 며칠 전에 안철수가 4번, 이름은 안철수, 철수하지 않는다는데 4번째 철수를 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JTBC인가 하여튼 거기에 뭐 150분 새벽 단타를 맞춰서 안철수가 4번째 철수를 했는데, 2011년에 서울시장 보선에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하고 2012년에는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시도하다가 하차했고, 2021년에는 서울
보선에서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사퇴하고 2022년에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사퇴했다. 이런 이거는 이제 명령적 위임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46조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심에 따라 이게 자유위임의 헌법적 근거는 제46조 2항인데 이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회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의지나 의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위임. 그래서 선출직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유권자의 의지를 배반하여 철새 정신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반대되는 게 명령적 위임이고 이제 기속적 위임인데 이거는 우리 민주노총의 역사에 많이 있어요.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 조합원의 의지에 배반하여 노사정 협의회 노사정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서 뭐 뻘짓을 한다 이러면은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위원장 탄핵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자기가 사퇴를 하거나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노동조합 실제로 우리 부산 지역 일반 노동조합은 600명밖에 안 되는 이런 조직인데도 거기에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사업장 조직에서도 그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을 의사에 반하여 사측하고 만약에 직권조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소환이 되잖아요. 그게 명령적 위임이고 기속 위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오행합의가 상권분립 아까 조금 설명을 했는데 소련의 그 소비에트 그다음 해방 직후의 인민위원회 쿠바의 민중권력국가회의 모두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의회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기능이 통합된 의행합일기구. 예. 그래서 법을 만드는 이가 집행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 결정과 집행을 통일. 이게 바로 노동조합의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건 제가 이제 노동조합 교육을 하면서 이제 노동조합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고 프롤레타리아 국가기구에서의 또 적용되는 예. 그래서 상권 분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이제 마치 사회주의 국가에는 민주주의가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사실 내용이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레닌이 국가혁명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가우츠키가 이제 가장 국가론을 잘 다룬 저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제 1918년에 이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1918년에 카우츠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글을 써요. 카우츠키가 누군지는 알죠? 독일 3인당의 중앙파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독일 3인당이 그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쟁 공채 이런 걸 할 때는 반대도 하고 마치 전쟁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슬무시 그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거를 책을 쓰냐면 그때 러시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러시아에 이제 재헌의회가 있었어요. 그죠? 재헌의회가 있었는데 소비에트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고 하는 그 속에서 재헌의회를 해산을 시켜요. 1918년도에 재헌의회를 그날에 이제 해산을 시키는데 17년 말인가 18년 초인가 하여튼 해산을 시키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소비에트가 재헌의회를 해산을 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폐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러시아 혁명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주제로 카우츠키가 글을 써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닌이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글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계급이 존재하는 한 순수 민주주의란 존재할 수 없다. 앞에서 잠시 얘기했는데 우리는 계급적 민주주의만 말할 수 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인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그것이 중세 사상에 비해 대단한 역사적 진보를 할지라도 제한되고 불안전하고 고집되고 위선적이며 부자에게는 천국이고 피착지자와 가난한 자에게는 함정이며 속임수인 것은 여전하며 또한 자본주의 하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은 저한테 니는 맨날 뭐 몇십 년, 몇백 년 전 맨날 캐먹은 이야기만 하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문장 보면은 이게 지금 현실을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나는 정말 너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피압박 인민은 가장 민주적인 부르주아 국가에서도 자본가의 민주주의가 선언한 형식적 평등, 그죠? 형식적 평등과 프롤레타리아를 임금 노예로 전락시키는 수천의 실질적 제약, 이 자기가 빚어내는 절박한 모순과 어디서나 마주친다. 이 모순이야말로 사회주의 선동가와 선정가가 인민이 혁명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끊임없이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의 시대가 시작된 지금 카우츠키는 그것에 등을 돌리고 사멸해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매력을 격찬하기 시작한다. 소비에트를 정부 형태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절대 다수를 위해 피압박 근로 인민을 위해 세계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장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1818년이라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진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초창기에 이제 막 그 둘러싼 유럽의 제국주의 세력들과 타도된 그 반동들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 혁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간섭과 개입을 한 그 내전 시기였잖아요. 그 시기에 이제 레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 혁명을 주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노동전선 앞장서서 노동해방 정치하자 이런 구호도 외치기도 했고, 노동해방 정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노동해방이 그럼 뭐냐? 노동해방은 사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바로 이 노동자 국가를 수립하는 거다. 노동자 국가를 수립하는 건데 이 노동자 국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를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 국가가 뭘 하냐? 생산 수단을 사적 소유를 종식시키고 무상교육하고 무상의료하고 공공주택하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만 실시해도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죠. 평화 이런 무상교육하면 평화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우리 진짜 노동 시간이 소수의 시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지쳐가고 수많은 실업 노동자들은 노동을 못해서 일거리가 없어서 실업자로 고통받는, 그래서 노동시간을 단축을 해서 완전 고용을 이룩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을 극복하는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그래서 노동자 국가는 더 이상 과거의 국가가 아니라 과도기적 국가, 그래서 국가의 폭력성이 필요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그래서 아까 앞에 나왔던 국가로서의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 무계급 사회에서는 국가도 소멸하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모든 반자본주의 부문운동들이 협력을 해서 이런 노동해방, 노동자 국가를 수립한다. 짧구나.